어린 시절을 회상하면 누구나 자연스레 떠올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인데요. 우리는 나고 자란 성인이 되는 동안 20여 년의 시간 동안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 진학의 꿈을 키웁니다. 이처럼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 잘 갖춰진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모든 국민이 사실은 사회적 신분이나 어떤 경제적 지위와 전혀 관계없이 최소한의 어떤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 교육의 경쟁력, 가장 그 높은 경쟁력 중에 하나가 높은 학업 성취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육에 대한 그 열정이 높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의 그 성취 수준이 매우 높다. 이게 이제 우리 교육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문이 2년간 닫힌 적이 있는데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학생들 또는 교사들 간의 ICT 역량이 굉장히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한 2020년에서 2022년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공교롭게도 AI 기술이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배움을 통해 국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기 위해 노력해온 지난 수십 년 대한민국 교육산업의 역사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먼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존재했던 서당은 원한다면 누구나 다닐 수 있는 일종의 사설 교육기관이었는데요. 과목은 지금과 달라도 삶에 꼭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가르쳤다는 사실은 변함없죠. 근대화된 교육 기반이 다져진 시기는 19세기 후반입니다. 1895년 2월 2일 발표된 교육입국 조서는 학교 제도의 필요성을 담은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재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어떤 그 근대적인 형태의 교육의 시작은 아무래도 이제 대체로 그 1895년에 있었던 고종 황제의 교육 조서, 뭐 거기서부터 아마 대개 시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서라는 것은 그 임금님의 그 명령을 일반 그 국민이 또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한 이제 그런 문서를 말하는데요. 그 교육 조서에 담긴 것이 대체로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들을 보니까 모두 교육이 잘 되어 있다. 교육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셨고, 이 교육이 너무 그 공리공론이 아니라 조금 더 실용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뭐 이제 이런 걸 강조를 하셨고,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지덕체, 이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담은 그런 문서입니다. 1949년 정부는 현대 교육의 기반인 교육법을 제정하는데요. 홍익인간 이념을 바탕으로 제정된 교육법은 그 목적과 방향성이 교육 입국 조서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죠. 이후 1950년대에 들어 학교 교육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오늘날까지 총 16년의 교육 연한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하는 의무 교육 제도도 이 시기쯤 정립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의무화는 그 해방 후에 미군정 시기에 구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제정된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고요. 또 초등교육의 어떤 의무 그리고 무상을 규정하였습니다. 1949년 교육법 제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6년 동안의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였죠. 우리 한국에서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그리고 중등학교 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그런 학교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공식적이고 또 제도적인 그런 교육을 말하는 것이고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뉘는 의무 교육 제도는 취학의 의무, 학교 설치의 의무, 교육 보장의 의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당시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했던 것은 인재 양성이었습니다.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화된 시기, 나라를 일으킬 유일한 희망이 바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다수의 국민을 인재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보편화된 교육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정부는 본격적으로 교육 과정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교육과정 문서를 살펴보는 것이 아마 가장 적절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해방 직후에는 사실은 우리가 모여서 학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논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요. 아주 급하게 준비한 것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까를 학년별로 이렇게 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과정 맥락에서는 이제 교수 요목기, 셀러버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어야 할 핵심 주제들의 목록을 정리한 이제 그런 시점이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학교 교육에 대한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을 우리의 맥락에 맞게 이제 정리한 것이 1954년에 처음으로 발표된 전쟁 끝난 이후죠. 그때 나온 1차 교육 과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맥락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계획을 한 첫 번째 교육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차 교육 과정은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 재건을 위해 일상생활을 개선하고 기본 지식을 향상시키고자 계획되었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는 교육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952년부터 실질적인 의무교육이 실시된 결과 광복 당시에는 13세 이상 인구의 80%가량이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였지만 1959년에는 순문맹률이 22.1%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학생 수를 감당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됐습니다. 60년대, 70년대는 경험을 좀 바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는 어쨌든 학교가 매우 이제 대규모였고요. 학급은 당연히 과밀 학급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교육을 실시하는데 늘 제약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우리가 토론 수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한 반에 70명인데 무슨 토론이 가능하겠냐.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는 학급 그 규모를 줄여야 된다. 또 너무 학교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의미 있는 그런 교육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천막 교실에서 수업을 하거나 교실이 없기 때문에 또 교실을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두 학급이 동시에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부족해서 바닥에 엎드려 공부하거나 또 협소한 교실에서 맨 앞줄 학생은 칠판과 거의 맞붙어 이렇게 수업을 받게 됐죠.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교과에는 새롭게 자라나는 5천 어린이 이런 게 이제 교과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반에 한 70명 되니까 그러면서 12반이니까 대충 한 5천 명이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2부제 수업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3부제 수업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요. 여건이 매우 열악했던 시절, 아마 이게 이제 60년대, 70년대 어떤 교육의 하나의 특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주도의 교육 산업이 얼마나 활발하였는지는 수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1960년 전국의 초등학교 수는 4,620곳으로 1945년과 비교했을 때 약 62% 이상 증가했고, 학생 수 또한 약 137만 명에서 351만 명으로 2.6배 증가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학교 수는 무려 11배, 학생 수는 10배 이상 증가하였죠. 소위 말하는 콩나물 시루 교실에서 우리 국민은 적극적으로 배움을 실천했습니다. 1962년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1970년대까지 핵심 인력 양성을 이어갔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교과별 그런 교육 방향은 사실 국가 발전에 필요한 어떤 실용적인 지식과 기능, 그리고 또 애국심, 또 규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한편 산업화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 직업교육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이 특징입니다. 또 국어, 도덕, 사회 시간에는 늘 어떤 민족과 국가 그리고 반공 정신을 강조하는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었죠. 규율과 질서 그리고 애국심은 사실 그 시절에 아주 가장 중요한 교육적 가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수학, 과학, 기술 과목에는 아마 산업화의 근대화에 필요한 어떤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데 아마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1968년 정부는 구체적인 교육 철학과 이념을 정립한
국민교육 헌장을 발표했는데요. 초, 중, 고등학교 모든 교과서 첫머리에 국민교육 헌장을 실었고 학생들은 노래를 만들어 내용을 암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전쟁으로 인한 안보 의식이 계속해서 주요하게 다뤄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라진 교련 과목은 일종의 군사훈련으로서 학생들에게 수류탄 던지기, 제식훈련 등을 엄격하게 지도했는데요. 이를 통해 각 시대별 교육에는 사회적 분위기와 주요 상황이 함께 반영됨을 알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는 실업 과목이라든지 또 직업 교육이 더욱 강화돼서 산업 현장에서 따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술을 배우는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실습실이 마련되고 또 국가에서 이런 자격증 제도가 도입이 돼서 학생들의 의욕을 돋아 주었고요. 이처럼 그 시절 그 교육은 국가 발전 그리고 사회 통합 그리고 실용적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이르러 군사 정권이 들어서며 교육 산업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과열된 진학 경쟁과 시험 경쟁의 분위기를 타고 고액 과외가 성행하자 정부에서 과외 전면 금지를 발표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대학 입학을 위해 차량에서 비밀 과외를 시키거나 친인척, 가정부로 위장해 진행하는 등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죠. 또한 1981년 11월 24일 대입학력고사 제도가 처음 실시되며 대학을 향한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산업은 종전 이래 가장 뜨거운 교육열을 타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공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 국민의 어떤 인식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는 교육이 국가 발전의 어떤 핵심 동력이라는 그런 공감대와 함께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죠. 또한 교육열이 사회 전반에 이렇게 뿌리내리면서 교육이 하나의 사회적 지위와 계층 이동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했고요. 따라서 사교육 과열화 그리고 입시 경쟁 등 부작용에 대한 문제의식도 커졌습니다. 전반적으로 1990년대는 교육정책의 성과를 통해서 교육의 목표와 방식에 대한 국민의 어떤 인식이 보다 다양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전환된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990년대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IT 기술의 유입으로 세계화, 정보화, 지식화 같은 키워드가 떠오르며 교육 양상도 바뀌어 가는데요. 1995년 정부는 교육체제의 대전환점인 5.3.1 교육개혁을 발표했습니다. 5.3.1 교육개혁은 1995년 당시 김영삼 정부에서 발표된 하나의 대규모의 교육개혁 방안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획일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그런 교육체계를 학습 중심, 그리고 다양화, 자율성, 그리고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죠. 교육 과정도 다양화하고 또 대학 입시 제도도 개선하고 또 교육 정보화도 추진하고 또 교원 양성이라든지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혹은 교육 재정 확충 이런 9개 분야에 걸쳐서 총 48개 과제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5.3.1 교육개혁의 효과는 막대했습니다.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해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되었고 학생생활 기록부를 통해 평가 방식을 다양화하기도 했죠. 초등 영어가 도입된 것도 이 시기입니다. 이는 곧 7차 교육과정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에는 시대적인 그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7차 교육과정의 경우는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는 소위 그 5.3.1 교육개혁안이라는 것, 그것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게 이제 7차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개혁안에서 뭘 제시했냐 하면은 학생들의 그 학습 수준 같은 것들이 매우 다양한데 그걸 어떻게 같은 교육과정으로 배우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소위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 그 개혁안에 담겨 있었고 이런 것을 이제 그 모색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1차례 개정된 교육과정은 시기별 주요 성장 지점을 목표로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세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교육의 어떤 체제적인 면에서 놓고 보면은 요즘은 모든 나라가 서로의 장점을 서로 보고 베끼고 옮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표준화된다고 그럴까요? 이제 상당히 그 비슷비슷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그 우리의 어떤 그 교육의 경쟁력, 가장 그 높은 경쟁력 중에 하나가 높은 학업 성취도. 그것이 이제 학교 교육을 통한 것이기도 하고, 일정 부분은 사교육도 거기에 기여를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육에 대한 그 열정이 높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국민들의 성취 수준이 매우 높다. 이게 이제 우리 교육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가 한류 흐름을 주목하는 지금, 교육 산업 또한 우리만의 강점을 살려 해외 시장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중입니다. 지난 2022년 교육 산업은 예상치 못한 전환기를 맞닥뜨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삶이 멈추고 만 것이죠. 대면이 불가능해지자 등굣길조차 막히고 말았고, 교사와 학생들은 전면 비대면 수업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코로나 시대의 교육은 학교가 사실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수업이 대폭 확대되었지만은 사실 가정과 어떤 경제 수준에 따라서 원격 수업 환경이라든지 또 디지털 기기 보유 유무라든지 또 학습 지원 등에서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원격 수업 환경이 열악하고 또 학습 결손이 누적되고요. 또 돌봄 공백이라든지 이런 심리적 어려움도 더욱 커져갔죠. 열악한 상황이 이어지던 시기, 아이러니하게도 정보통신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 또한 그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파고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챗GPT로도 이어지는 다양한 그 AI의 발전이 교육 현장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쉽게 말하면 AI 발전과 교육 현장에 AI가 들어온 것은 그 시기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응했고요. 또 맞춤형 교육, 에듀텍 활용 등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2022 교육과정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직전에 있었던 알파고와 또 그 코로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태가 교육과정 그 개정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세계적으로 있는 어떤 그 시대의 변화, 이 흐름을 교육에 어떻게 반영해야 될 것이냐, 교육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교육 현장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서울대학교는 공교육 현장에서 기술이 바르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2023년부터 학습 과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학습과학이라는 분야는 지금까지 교육의 효과성만 초점을 두었던 교육 연구를 넘어서서 교육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왜 그렇게 학습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좀 더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학문 분야입니다. 실제로 학습과학이라는 분야가 연구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최근에서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합니다. 특히 AI 기술이나 뇌과학의 발달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습과학연구소에서는 뇌파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보다 더 세밀하게 관찰하는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 같은 기술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최근의 기술 발전이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 최근의 AI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에 그 영향이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학교가 정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실의 모습은 예전과 사뭇 다른데요. 수업 시 개인 태블릿 PC를 익숙하게 활용하고 학생들은 온라인을 통한 소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추세죠. 뿐만 아니라 디지털 학습에도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각 교육청에서는 학생당 하나의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AI 사용은 크게 학생과 교사 입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수업을 설계하실 때 요즘에는 다양한 그 LLM 기반의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교사분들이 각자 수업을 설계하거나 학생들을 평가하실 때 각자의 어떤 니즈에 맞는 AI를 선택하고 실제로 활용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AI 이전의 교육 평가는 교사들이 일일이 하나씩 평가하고 평가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AI가 도입이 되고 난 이후에는 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학생들에게 적응적인 피드백과 또 맞춤형의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러한 효과로 인해서 AI가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챗GPT를 쓸 때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의존하는 학습자도 있고 또는 불신으로 인해서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AI와 같이 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협력적으로 상호작용한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어떠한 목적으로 AI를 사용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할 일과 AI가 할 일을 적절히 나누어서 효용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챗 GPT의 활용도 매우 활발한데요. 학생들은 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챗GPT 기반의 어떤 플랫폼을 사용해서 글을 쓰는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찰했던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는 기존에 원래도 책을 좋아하거나 책을 많이 읽거나 국어 교과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잘 상호작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AI 기술을 단순히 활용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의 도입 이전, 즉 원래부터 중요하게 여겨졌던 기본 교과 또는 인문학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가르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에 교육 산업은 매일 새로운 질문을 안고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문가들은 올바른 가르침을 전달하는 교사의 중요성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인간적인 면모를 잃지 말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그 온라인 비대면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사회에 적합한 하나의 유연하고 또 포용적인 그런 교육 체계로 전환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I 기반 어떤 학습 플랫폼은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필요에 맞는 소위 맞춤형 또 피드백과 자료를 제공하고요. 또 교사의 행정 업무를 줄이고요. 또 원격 혼합 학습 환경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술 중심의 변화 속에서 학생들의 어떤 정신적 균형과 인문학적 소양 그리고 인간의 소통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 현장을 방문했을 때 관찰했던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학생들이 태블릿 디바이스를 통해서 그 글쓰기 AI와 협력하는 과정을 관찰하다 보면 인간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좀 소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AI가 교육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효과가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소외시키지 않은 방향으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걸 좀 깨달을 수 있었던 연구 관찰이었고요. 이러한 지점들은 궁극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AI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탐색적이고 좀 깊이 있게 살펴보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AI 윤리일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지 예를 들면 저작권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AI가 인간의 어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수준에서 많은 수준의 연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은 기술의 발전을 수용하되 인간성과 공동체성 그리고 정신적 균형을 지키는 하나의 인문적 관점에서의 어떤 경계와 균형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 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 사회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그 핵심적인 과제는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사람의 변화를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생각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공부했느냐에 의해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이란 삶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고 습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배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좀 더 나은 내일로 향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언제나 국민을 향하는 교육 산업의 힘찬 도약을 응원합니다.